자, 교재 250페이지까지 돌았습니다. 개혁공인중개사의 보수편, 여러분들 재미도 있으시고 또 관심도 많은 단원입니다. 지금 보수를 작년까지는 수수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용어가 바뀌어서 중개보수 이렇게 돌았고, 뭐 중개보수나 수수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죠. 단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중개보수가 무엇입니까 하면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받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보수편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 하나, 그 다음 계산 문제 하나 해서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관심도 많은 단원이고, 자, 법률적인 모습에서는 첫 번째, 이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는 보수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또 이런 권리가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고 소멸하는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률적인 모습인데 소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수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 들어왔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1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찾았습니까? 첫째 줄에 보수 청구권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유효한 중개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중개계약에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그래서 발생은 언제 한다고요? 중개계약으로부터 발생한다. 중개계약이 뭘까요? 그림으로 많이 전달했죠, 여러분들. 매수자, 의뢰인하고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합니까? 부동산을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니까 매도인과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죠. 그래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발생을 합니다. 자, 권리가 발생을 했으면 행사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행사합니까? 2번의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더라도 중개대상 부동산의 줄것입니다. 거래계약이 줄거놓고 체결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다?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자, 거래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소멸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252페이지 보수 청구권의 소멸 들어왔습니다. 자, 이 보수 청구권의 소멸이 중요한데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다가 체크를 딱 해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소멸되는데,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소리죠. 자, 어떻게 하면 소멸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하겠다. 지금 이랬습니다. 그렇죠. 중개계약이 있었고 거래계약이 성립됐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깨지면 소멸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보충 설명을 했죠. 소멸하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는 않는다까지도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단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필기도 했고 또 전달도 했지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시험 치는 그날까지 똑같은 예를 지금부터 수십 번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새기라 이런 뜻인데, 이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그러잖아요.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세대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세대기 또 뭡니까 하면 헌대의 반대말이 세대기입니다. 세대기 중개업자에게 나 다음 달에 결혼할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되었죠. 자, 그러면 중개 계약이 있었고 거래 계약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댁이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어놓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자랑하러 간 거죠. 가니까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돈 3만 원 들고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아들이 해롭소. 그러면 시어머니 졸도해봅니다. 완전히. 세댁이 해롭소 이러면 걱정 좀 덜 하겠죠. 근데 그쪽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아들 있습니까? 아들 있습니까? 만약 아들이 해롭소 이러면 보낸다 안 보낸다? 절대로 안 보내겠죠. 세댁이 해롭소 하면 그러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죠. 그래, 고민을 좀 해보겠죠.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러면 세댁은 절대로 이사 못 갑니다. 헌댁은 간다 안 간다? 헌댁은 갑니다. 돈을 1,000만 원 줘놓고 왔는데 지금 그런 말도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안 가는 보면 헌댁인지 중고댁인지 세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댁 사정으로 중도금 지급 안 되겠죠. 잔금도 지급 안 하면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됐잖아. 그죠? 그러면 세댁은 1,000만 원을 포기하고도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세댁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세댁 사건 하면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소멸하겠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구분을 정확하게 탁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다가 세댁 사건 기억납니까? 하면 청구권의 소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댁 사건 아십니까? 하니까 헌댁의 반대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죠? 뭐를 체크하시는지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까칠한 문제입니까? 자, 여러분이 세댁이다.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지금 날렸습니다. 날리고도 수수료 150만 원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세댁이면 지급하겠습니까? 고개 살려살려 흔들죠. 다시 반대로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세댁한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이 희한합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어느 쪽에 가느냐에 대해서 막 극과 극을 달리잖아. 그지? 법은 양면의 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업권사는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래 수업하니까 어떤 분이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말은 갈로 열고 어떻게 시험 되겠습니까? 하고 똑같습니다. 가르쳐 줘도 대처가 간사한 사람 있잖아. 그죠? 받아야 한다.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세댁이 현장에서 잘 지급 안 되겠죠? 지금은 1,000만 원 계약금이라고 했지만 계약금 5,000만 원 그렇다고 한번 쳐봅시다. 수수료 300만 원 다시 추가로 지급하는 거 쉽다 안 쉽다? 현실적으로 안 쉽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받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세댁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달라고 해봐야 되는데 달라고 해도 안 주면 1. 머리를 쥐떠는다. 삽을 들고 간다. 3번 소송한다. 또 소송해야 되겠죠? 소송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100% 이깁니다. 법에 명문화가 딱 돼 있잖아. 그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겪게 되거든. 야, 세대가 좋은 말 할 때 수수료 가져와. 그래야 된다고요.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 소송한다.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졌는 사람이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놓고는 불쌍하거든. 돌려주든지 반을 주든지 그건 그때 알아서 하고 일단 받아야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중개사무소에 그죠? 가끔씩 이렇게 가보면 소파 밑에 유리 밑에 이거 깔아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한 거. 개업 공인사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무효 취소 해제되면 거래하지 아니하다라는 법조문 있죠? 32조인데 이 조문을 확대 복사 딱 해가지고 유리창에 깔아놨다니까요. 왜 깔아놨을까요? 저는 안다고. 저런 경우가 생기면 세댁 바라 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센스 있는 중개업자죠. 그런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수업하실 때는 플랜카드를 걸어놔야 돼. 사무실에. 당사자 사정 갈로 열고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를 딱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의뢰인이 돌아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면 묻겠죠. 설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계약이 깨지면 이제 봐라 이래야 되지 지금. 그죠? 그래서 플랜카드 작전 오늘 2가지 전달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플랜카드 뭐였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는 당사자 갈로 열고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플랜카드 2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한테 많이 머리에 많이 인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잘 익혀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세댁 사건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의뢰인도 당사자잖아요. 의뢰인도 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중개업자가 오더니만 당신 물건을 2억에 팔아주겠어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도 2억에 팔아야 된다. 계약한 대로 1억에 판다. 2억에 팔겠죠. 어떻게 팝니까? 받았던 계약금 2배를 물려주고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겠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모습. 출제됐던 문제를 확인 학습해 보겠습니다. 보면서 대답합니다.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되고 거래계약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입니다. 뭐가 빠졌다? 개업, 고객사의 고의가실이 빠졌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도 개업, 고객사의 고의가실에 동그라미 딱 하셨죠?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얼마를 주길래 이래 보수 청구권의 범위가 말이 많을까요? 이제 수수료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하단에 1번 주택에 대한 보수, 주택에 동그라미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253페이지 하단에 2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주택 외도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범위는 법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예를 듭니다. 동그라미 교재에 해드리지만 이조차가 시험 문제입니다. 수수료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 OX. X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주택을 한마디로 아파트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 주택 외는 한마디로 뭐랄까요? 상가, 토지, 오피스텔, 빌딩을 주택 외라 그럽니다. 이렇게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를 따라오는 선수가 막 생긴다니까 지금. 그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교재 252페이지 하단 주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해서 필요사항은 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줄 건 뜯어놓고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000분의 9, 1000분의 9는 0.9%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즉 0.8%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주택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매매는 0.9%, 그게 1000분의 9죠.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택 외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2번에 1번 밑에 보니까 주택 외인 물건의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0.9% 줄 거 놓고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외는 어떻게 한다고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 법조문 정도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명세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중개수수료에 관련되는 조문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충 수업하기를 그러면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는 0.8이면 그래 받지 왜 또 시도 조례로 정합니까? 굳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가면 2억짜리도 있겠죠. 왜 같은 30평짜리가 서울에는 10억 하는데 강원도는 2억 할까요? 토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가격 때문에. 그래서 30평짜리가 서울에서는 10억짜리가 있는데 강원도는 2억짜리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30평짜리를 수수료를 얼마로 받으라 이렇게 정해버리면 10억과 2억의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가격의 차이를 누가 제일 잘한다?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국가가 줄 테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각 시도지사들이 결정을 해라. 조례로 결정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 임대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있다 없다? 구분 없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조문을 암기합니다. 이 단어만 오면 생각나는 거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현업을 하시는 분이겠죠. 이번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커피를 덜덜덜 들고 와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커피 덜덜덜 들고 올 때 벌써 좀 중요한 질문 하겠구나 느낌 딱 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 시간 끝나고 제가 공장을 거래하러 가는데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죠. 10억짜리 공장을 매매하면 얼마까지, 임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덜덜덜 떨고 올 때 알아봤죠 벌써, 그죠? 주택 외 공장은 매매 임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10억짜리 물건이면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9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합니다. 그런데 매매는 얼마 받아야 되고 임대는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묻는다니까요. 한 시간 동안 뭐 들었는 공?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여러분한테 뭔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택 외임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 임대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253페이지 이제 표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 중개 보수 한도 표다 해놓고 갈로 열고 참고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고니까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암기할 필요 없다. 이런 전달을 안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이런 것만 암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5천만 원 미만 1000분의 6 25만 원 한도 밤새도록 해놓고 내일 아침에 또 말갛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를 전달 안 해놓으면 또 시험 치는 날 책상 위에 적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당일 책상 위에 적을 거 많다 작다?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런 표를 적고 있으면 그건 완전 날 셉니다. 완전히. 그래서 보수표는 참고니까 시험 칠 때 표를 줍니다. 줄 거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표를 보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그 표를 보면서 밖에 나가면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없다? 1억짜리 아파트 있겠죠? 1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이 오늘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서 수수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시작. 눈으로 쓱 보면 안 돼요. 책에다가 이렇게 혼자 연습해 봐요.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표를 보면서 수수료 얼마? 얼마? 50만 원, 80만 원. 아파트 하나 파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답은 얼마? 50만 원. 50만 원 그러잖아, 그죠? 그들은 답이 얼마?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들은 모르겠다. 이야. 지금 보수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보수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1억짜리 아파트 오늘 매매했습니다. 수수료 얼마? 표를 보고. 아, 첫 번째 문제니까 안 되는갑다. 그럼 표를 보면서 갑시다.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그럼 표를 보니까 상단에 매매 교환, 하단에 임대차죠. 우리는 매매로 가야 되죠. 5천만 원에서 2억 두 번째 칸에 해당되죠. 요율이 얼마다? 1000분의 5 돼 있잖아. 1000분의 5는 얼마다? 0.5%예요. 이것도 또 설명해야 되죠. 1000분의 5라는 말이나 0.005라는 말이나 0.5%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왜 다 같습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책에는 10,000분의 50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 박무각 교재가는 10,000분의 50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또 책 펄렁펄렁 들어가서 저한테 묻더라니까요. 여기는 1000분의 9인데 이거는 10,000분의 50인데 뭐가 다릅니까? 이래요. 그걸 하염없이 쳐다봤어요. 하여튼 원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여튼. 다 같은 말이에요. 10,000분의 50, 1000분의 5, 0.005, 0.5% 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편안하게 0.5로 갑니다. 그 1000분의 5를 줬으니까 0.5 하면 얼마? 50만 원. 근데 수수료는 한쪽으로부터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받으니까 답은 얼마? 50만 더 받으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자, 표를 보면서 밖에 나가면 1억 9천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죠? 자, 이제 계산해 봐요. 1억 9천짜리 아파트를 오늘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 이 계산 문제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직접 한번 풀어봐야 돼. 얼마? 160만 원 한 표 나왔다. 얼마? 162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얼마요? 190. 봐요. 아파트 하나 파는데 가격 다르다니까 이렇게. 190도 한 표 나왔어요. 이제 그대는 얼마? 190. 두 표 나왔다. 그대는. 또 계산 안 돼요. 또 계산 안 돼요. 아니 여기 0.9%는 뭐예요? 여기. 그는 0.9%는 국가가 0.9%를 주고 그 위에 매매는 0.9%를 주고 각 시도에서 정하는데 시도에서 정하니까 서울시와 강원도 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암기할 필요 없고 표를 그렇게 참고로 이 표를 줬잖아. 이 표를 보고 하라고. 그지? 얼마? 198만 원. 또 8만 원 또 왜 붙어? 198만 원. 자, 잘 나온다. 아, 이게 계산 안 되네. 첫 시간에 그랬겠죠.
자, 1억 9천짜리를 매매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표를 보니까 똑같죠? 5천에서 2억 사이에 해당되잖아. 그죠? 요율은 얼마? 1000분의 5. 1000분의 5는 얼마? 0.005. 같은 말이죠? 5, 9, 45, 5, 1은 5, 95만 원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한도가 얼마 돼 있습니까? 80대 있으면 한도가 있으면 한도까지만 받아야 돼. 그래서 80만 원을 둘 다 받으니까 얼마다? 160만 원. 지금 160을 못 찾아내신 분들은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심어주는 건 뭐다?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도는 왜 만들었습니까? 하면 2억 미만의 거래는 서민들의 거래니까 나오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80만 원만 받아라라는 표예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중개업자들이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2억 이상은 이제는 한도는 없다. 이 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표예요. 근데 표도 이렇게 되겠다는 것도 알 필요는 없어. 시험에서는 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표대로 따라갑니다. 아, 계산 문제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밖에 나가면 3억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죠.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못 살아봤거나 구경도 못한 사람이야. 하여튼 3억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매매했습니다. 수수료 얼마? 계산하시오. 3억짜리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 요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0분의 4 되어 있습니까? 그럼 0.4%, 3, 42, 120만 원. 이제 한도는 없죠. 어차피 둘 다 받으면 얼마다? 240만 원 대답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20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120. 근데 원래 그런 말이 없으면 수수료는 한쪽만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받으니까 240이 정답이라고요. 문제를 보고 일방이냐 매도인이냐 이런 물으면 따라가 주면 되고. 됐죠? 한 번만 더 합시다. 밖에 나가면 10억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구경도 못했거나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일단 10억짜리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 800. 1800. 그냥 800. 800 두 표 나왔다. 얼마? 800 세 표 나왔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 800. 다시 갑시다. 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정도 터쳐지는 동네 잘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매일 하고 있는 지역마다 옮기는데 계산 문제 이 정도 쳐지는 동네 여기 처음입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웃을 일이 이거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자, 일단 알아야 될 거. 그 표에 있다 없다?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 그것도 못 찾아내고 그 0.4 자꾸 두드리고 앉아가 800, 800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2억에서 6억까지만 돼 있잖아 지금. 이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는 있는데 왜 표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1억, 12억, 13억, 15억, 20억 그걸 어떻게 표를 다 만드는데 그죠? 그래서 표는 얼마까지만 만들어놨다? 6억까지만 만들어놨어요. 근데 표는 6억이지만 아파트는 10억짜리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표에 없으면 조문을 기억해놔야 돼요. 매매는 얼마까지 받는다? 0.9%니까 10억 곱하기 0.9% 하면 얼마? 900만 원. 한도는 어차피 없죠. 둘 다 받으면 얼마다?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0.9%는 중개업자가 받고 싶지만 당사자들 간에 시도 조례로 안 만들어 놓으면 협의를 하면 되니까 0.1%를 받아도 되잖아 사실은. 매매는 0.9까지 받아라 이랬으니까 그럼 0.1을 받으면 100만 원. 둘 다 받으면 200만 원인데 어떤 중개업자가 10억짜리를 거래하고는 0.1을 계산해 놓고 자 지금부터 좀 올라갑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1,800을 해놓고 비싸다 그러면 0.8 해줄게 7 해줄게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1,800 받아도 되고 0.9%니까 그죠? 그래서 1,800까지라는 말이 정답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네 문제 중에서 주어진 요율을 곱해서 둘 다 받는다. 요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조심해야 된다. 한도 없으면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근데 다행히 표가 없다. 표에 표를 주면 다행인데 표가 없으면 조문을 기억해놔야 된다. 지금 이 네 개를 배운 겁니다. 강남에 가면 대치동에 타워팰리스 이런 게 한 30억 한대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 중에 그 강남 대치동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타워팰리스가 30억 좀 대충 아파트가 한다는데 그거 하나 팔면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0.7% 받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딱 알아듣는다고 제가. 매매는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얼마? 자기 그 시장에서는 대략 한 0.7%로 형성이 돼 있겠지. 그죠? 그래서 0.7%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좀 모자라죠. 30억에 0.7%면 37, 21, 0.7% 아니고 저한테 7%좀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7%가 아니고 사실은 얼마다? 0.7이겠지. 그걸 말해도 저는 알아듣는다니까. 그죠? 그 시장에서는 대략 한 7에서 7.5%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법대로 받는 거 맞잖아요. 0.9% 범위내에서 받는 거예요. 자기는 7% 그러지만 30억에 7%면 37, 21, 2억 천 돼버려요. 0.7이겠지 하고 저는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그죠?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돌아가는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0.9% 범위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계산 문제 4문제 정리해 봤습니다. 보기보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다음번 수업할 때는 계산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들어오기 때문에. 표를 주어지는데도 계산을 못한다. 그럼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죠? 오늘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넘어가서 보수 계산 방법. 지금 했던 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번에 1번 매매의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가 줄 닦았습니다. 해봤잖아 지금. 1억이면 1억 곱하기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원래 교환 들어올 때 돼갑니다. 교환 동그라미 딱 해놓고 교환 대상 물건 중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동그라미. 밖에 나가면 교환을 잘하는 중개업자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3억짜리 아파트하고 5억짜리 토지를 교환하자 이럽니다. 자, 그러면 교환한다는 말은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니까 한 건을 하면 두 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 2억을 준비해야 교환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느냐? 1번 3억, 5억, 2억, 10억으로 계산한다. 2번 5억으로 한다. 3번 3억으로 한다. 4번 합쳐서 나누기 2해서 2.5억으로 한다. 개까지 문제를 다다다닥 낸다니까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교환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5억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라. 요율은 시험에서 주어진다 그랬죠? 요율을 기준합니다. 3번 전세의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5억짜리에 전세 3억 들어갔다. 그럼 아파트 5억짜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세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되겠습니까? 전세금. 4번 중요합니다. 별표. 자, 임대차는 월세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니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면 차임을 월세라 그럽니다. 월달이 차임액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고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 금액이 줄 것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요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계산해 보는 게 편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원룸 정도 되겠죠. 기간은 2년간 계약했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증금과 월세가 있다면 지금 뭐라고 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얼마? 2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이라. 일단 100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데 의미가 없죠. 전부 함정입니다. 기간 관리비는 얼마로 하고 건리비는 얼마로 한다.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보증금과 월세로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20만 원 곱하기 100, 2천, 합이 4천이죠. 그럼 여기 5천이 안 되잖아.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 20만 원 곱하기 얼마? 70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27이 14 얼마? 3,400을 기준으로 시험에서 요율은 주어진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 곱하기 얼마? 100 합니다. 근데 금액이 5천이 안 되거든. 한 번 더 해라. 소액 거래는 좀 깎아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곱하기 70을 한다라는 취지. 5번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권리금 줄 닦아놓고 부동산 자체의 금액이 아니므로 수수료 계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가 이런 거 많죠. 상가는 보증금 5천에 월세 30인데 권리금 3천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돌아더라도 권리금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오라감지 갑니다. 6번 분양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분양권에 동그라미 놓고 기납입금 줄 닦아놓고 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자, 이건 또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아봤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3억짜리를 하나 분양받았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3억짜리 분양받으면 지금 아파트는 있다 없다? 감각 없죠? 지금 3억짜리 분양받았다. 분양을 받았지 아파트는 지금 아직 없잖아. 지금 아파트 언제쯤 생길까요?
한 2, 3년쯤 지나야 되겠죠. 2, 3년. 자, 그런데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동안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고 중도금이 5천만 원 지급된 상태에서 P가 2천만 원 붙었다. 여러분 P 2천 붙었다 마이너스 P가 생겼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P를 프리미엄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3억짜리를 분양권을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 마이너스 P가 생겼네, P가 5천 붙었네 이런 말 들어보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뭐라고 들었었죠?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납입액이 얼마죠? 1,000, 5,000, 6,000 납입했죠? 프리미엄 2,000 합치면 얼마? 8,000으로 계산해라. 요율은 주어지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능력 있는 분들 3억짜리 분양권이지 3억에 몇 프로? 아주 세게 받습니다. 이 사람들. 만약에 0.3% 같으면 3억에 3 하면 90만 원 돼버려요. 여기 8천만 원 0.3면 24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세게 받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래요.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렇게 총 금액에다가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P를 2천 받아줬지. 그러니까 P의 10%가 수수료야. 이것만 받아도 200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 많아요. 법에서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거 기억합시다. 밑에 7번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또 동일 동그라미 동일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동일이 3번이 이루어지면 뭐만 받는다?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을에게 팔았습니다. 얼마? 3억에 매매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이 내가 바로 전세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죠. 1억에 전세 삽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전세 끼고 팔았다 이런 말 한다니까요.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개의 매매도 일어나고 임대차, 전세도 일어났다. 그죠? 그러면 개업권사는 계약서 몇 장 적었을까요? 계약서 2장 적었죠. 매매계약서 하나 적고 전세계약서 그죠? 했더라도 수수료는 뭐만 받아라? 매매에 관한 것만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일이 3번 들어오면 매매만 받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살짝 동일을 한번 뺍니다. 빼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이 3번 들어오면 매매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갑하고 월 사이에 3억에 팔았어요. 팔았으면 갑은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이사 나가야 되겠죠. 그럼 집 다른 데로 알아보러 다닌다니까요. 근데 한 달쯤 다녔는데도 집을 못 구했어. 그러니까 을에게 야, 우리 어차피 살고 있는 거 내가 그대로 전세 2년 살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때는 둘 다 받는 거예요. 동일이 3번 들어야 된다니까 동일한 기회에 이래 들어야 되죠. 아까 한 달 뒤에 계약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둘 다 받습니다. 동일을 3번 찾아낼 것. 8번도 중요합니다. 중개 대상 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줄 것입니다.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물건을 적용합니다.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자, 이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 나가면 이런 물건이 있죠. 자, 이 상가가 있는데 1층에는 상가예요. 식당. 2층에는 주인이 사는 주택이에요. 우리는 그걸 복합주택이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상가주택. 자, 이 물건을 거래했는데 이 물건이 3억에 같은 금액이라도 팔리면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 외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정이 확 달라져요. 자, 만약에 이걸 주택으로 본다. 주택하고 상가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사니까 3억이면 아까 계산해 봤죠. 3억이면 대략 0.4%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이면 0.4% 12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240만 원인데 주택 외로 딱 갚버리면 주택 외는 0.9까지 일단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개업공사가 0.9를 딱 때리면 39, 27, 270 둘 다 받으면 이게 540이 된다고. 같은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도 어떨 때는 240, 어떨 때는 540이니까 이게 분쟁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법을 정해놨다고. 뭐라고?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지금 이렇게 법을 딱 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참고로 1층 상가, 2층 상가, 3층의 주택이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 물어나 많아 상가겠지. 3층 건물이 2층까지가 상가랍니다.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거꾸로
1층 상가, 2층 주택. 그럼 이건 뭐다? 뭐 계산 안 해도 이건 무조건 주택이잖아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래 상무로 들어온다고요. 같으면 뭐다? 같으면 주택입니다.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은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같으면 무엇으로 본다?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중요한 직업입니다. 밑에 6번 크게 별표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도록 하면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는 언제 지급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은행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줄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대금이 완료된 날이 언제지요? 언제요? 잔금 지급한 날입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계약이 성립된 날을 지급 시기로 봤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건 언제지요? 계약금 줄 때가 성립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계약이 성립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 해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러니까 뭘로 간다? 잔금 지급한 날로 가는 거예요. 대폭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대폭 바뀌었다는 거. 자, 이렇게 바뀌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예전에는요, 자기들 세댁 사정은 아까 깨지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계약만 성립되면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대금 지급이 만약에 안 되면 세댁이 잔금을 지급 안 하면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진다고. 근데 아까 그 내용하고는 사정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이 성립되면 어차피 보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되지 않는다 배우셨잖아요. 그럼 잔금 지급이 안 되잖아. 중간에 깨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 세댁 사정이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중개업자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사정에 따라서 계약금까지 지급됐다가 이 계약이 깨지는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사정으로. 그죠? 이행지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잔금이 지급 안 되면 이제 수수료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살짝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살짝 불리하게 바뀌었으니까 데모했겠다 안 했겠다 했다고. 작년에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었겠지만 아니지 여러분 작년에 공부 안 했죠. 원래 공부하지만 개업공인사들은 모여가지고 이거를 왜 잔금 대금 지급을 하느냐 이렇게 데모 많이 했었어요. 해도 지금 그대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내려가면 실비 들어옵니다. 실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바쁜 시간이 아니니까. 실비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이제 협회편으로 접어듭니다. 조금 빠르지만 266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협회하겠습니다.